대통령실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대한 성과 소개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군 초급 간부 기본급을 최대 6.6%포인트 인상한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육군 23경비여단이 지난 11일 밤 강원도 강릉시 옥계해변 일대에서 지해공 합동 야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을 원거리부터 근해 저반 지역까지 단계별로 차단하는 절차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해군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전자기 스펙트럼 환경과 해군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해양 전자기전 발전 방향을 찾아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이 군 간부들이 복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했습니다. 군 초급 간부 기본급이 최대 6.6포인트 인상됐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운영을 발표한 데 이어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군 초급 간부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과감하게 개선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하사 1년차 보수는 올해 267만 원에서 내년 283만 원으로 오르며 2027년에는 300만 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청년 군간부를 위한 미래준비 적금을 신설하고 3년간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군간부들은 3년 만에 약 2,3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한다며 기존 규제와 관행을 개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공직사회의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히 판단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책을 통해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이 제일 취약한 순간은 바로 상륙하는 순간입니다. 전방과 동해안을 지키는 육군 23경비여단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칸 직사사격을 비롯한 과감하고 입체적인 훈련을 펼쳤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명탄 아래 드러난 표적을 향해 발칸포가 직사로 연신 불을 내뿜습니다. 쉼없이 발사되는 조명 속에 밤바다의 어둠은 사라지고 예광탄의 연이은 타격 속에 표적도 결국 사라집니다. 육군 23경비여단이 강릉 옥계 해안에서 지해공 합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대공용으로 사용되는 발칸포는 이렇게 지상 표적을 향해서도 강력한 화력을 신속하게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사격에 사용된 다목적 예광자 폭탄은 멀리 떨어진 표적 인근에서 연신 폭발하며 공격력도 높였습니다. 이처럼 훈련은 무기 사거리와 화력 수준에 맞춰 준비됐습니다. 해상에선 해군과 해양경찰이 실시간으로 전투 상황을 공유하며 상륙을 시도하는 적을 차단했습니다. 공중에선 육군항공이 야간 비행 속에 조명탄 지원이 이루어지고 토호 대전차 미사일 공격이 연신 묘사됐습니다. 지상에선 원거리부터 중거리, 근거리 순으로 표적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발칸과 박격포, 개인 화기까지 보병 부대의 화력이 집중됐습니다. 모든 절차가 입체적으로 연동된 이번 훈련을 통해 부대는 전방위 통합작전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각 전력들을 통합되어 하나된 힘으로 운용할 때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육해공 합동작전을 통해 전방위 침투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검증한 부대. 앞으로도 수준 높은 전투 수행 능력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해군이 국방 컨벤션에서 2025 해양 전자기 스펙트럼 발전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군과 산학연이 모여 해양 전자기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은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해군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전자파학회와 공동으로 2025 해양 전자기 스펙트럼 발전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콘퍼런스는 해군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 발전 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군과 산학연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미래 전자기 스펙트럼 환경과 해군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강동길 해군참모총장과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박영철 한국전자파학회 수석부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국방부와 방위산업기업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해군은 미래전에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AI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해군 인력에 매진하고 있으며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던 내용을 밑거름 삼아 해군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 해군의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행사는 초연결 초융합의 발달로 오늘날 전장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기 스펙트럼과 해군 대응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과 주제 발표 및 종합토의로 진행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미래 해양전장 우세 달성을 위한 EMS 발전에 대해 LIG 넥스원과 에어로바이런먼트는 해양 EMS 기반 대드론 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며 군과 산학연이 모여 해양 전자기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 전장에서 전자기전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군산 학연의 협력 및 기술 혁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7개의 방위산업기업이 참가해 함정과 항공기용 전자기전 장비와 유도탄 기만체계 대드론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기전 무기체계를 전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관람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연구소가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국제안보학술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연구소가 주최한 2025 국제안보학술회의의 올해 주제는 미래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방향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안보협의회와 한미군사위원회의가 연이어 개최되며 한미 동맹에 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한미 동맹 현대화와 방향성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한 겁니다. 올해 초에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고요. 그다음에 지난 6월에는 한국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어떤 동맹 정책의 변화, 우리 이재명 정부는 전자권 전환 이런 것들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정부가 미래의 어떤 동맹의 어떤 발전 방향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좋겠는가 논의하는 세미나로서 오늘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학술회의는 크게 3개의 세션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전략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한미동맹 현대화의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국외 안보 전문가도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정책 변화가 한미 동맹은 물론 인도태평양 안보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폈습니다. 전문가들은 K방산의 인기로 입증된 한국의 국력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이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스카 프로젝트를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정비와 증강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을 한미 방산협력의 대표 사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발표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의 회복을 임기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안보 책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정책 변화가 한미 동맹은 물론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해 미래동맹 비전의 구체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로 72주년이 된 한미동맹. 이제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번 행사는 이 시작의 새로운 출발점이 됐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11월 11일은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입니다.
이를 기념해 국가보훈부가 유엔 참전용사를 한국으로 초청해 그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의 현재를 관람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유엔 참전용사와 그 가족이 단풍이 붉게 물든 창덕궁길을 따라 걸으며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껏 느낍니다. 70여 년 전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생생히 기억하는 참전용사는 그때를 회상하며 전우와 담소를 나눕니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8일부터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유엔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지난 9일 전쟁기념관 관람을 시작으로 유엔 참전용사 감사 오찬 등이 진행됐으며 12일엔 창덕궁을 방문했습니다. 11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 콜롬비아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유엔 참전용사 13명을 비롯해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하거나 실종된 장병 유족 26명 등 80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참전용사들은 70여 년의 세월 동안 전쟁의 아픈 흔적을 지우고 빠르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When I came to Korea, I didn't even know where Korea was. I didn't know what Korea was. And at that time, there was nothing here. There was no beautiful trees like you see today. There was no grass. It was just blown up. It was just a mess. And then all of a sudden, 75 years later, here I am back in Korea, and it's beautiful. I'm very, very proud of having been able to come here and help to make it what it is today. Gobierno de Corea, me siento muy feliz en el Palacio de los Reyes. Muchas gracias, muy bonito. Qué felicidad a mis 74 años, a 94 años. Gracias, Gobierno de Corea y a los hermanos de ustedes coreanos. 100세의 나이로 행사 참석자 중 최고령이신 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아들은 아버지가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평화를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73 years ago, the palace was here, but everything wasn't here, and he's very happy that South Korea has become one of the important economies in the world. South Korea is modernized. It's wonderful. They're very generous people, and I'm glad that I was associated with them. 창덕궁 관람을 마친 유엔 참전용사들은 유엔 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에 참석해 한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엔 참전용사들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관람하며 대한민국의 굳건한 미래를 몸소 느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미래 전장은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움직이는 디지털 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육군이 이런 변화에 발맞춰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IT 혁신 컨퍼런스를 열고 미래 전력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신소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육군본부와 대전광역시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제육군 MNS 학술 컨퍼런스 IMSEC 2025와 연계해 진행됐습니다. 행사장에는 군 관계자와 연구기관, IT기업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을 훈련과 지휘체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육군지능정보기술단이 주관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 육군을 주제로 10호I 정보화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AI 음성인식,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온 디바이스 AI 등 실질적인 사례들이 발표돼 미래 전장에 필요한 디지털 혁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네, 육군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육군본부와 야전부대 그리고 40개 IT 기업이 함께 모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업체 신기술 현장 체험과 제안선 평가 개선안 설명을 통해 실질적인 디지털 혁신 도입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육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기술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혁신 추진의 동력을 확인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IT 혁신 컨퍼런스를 계기로 미래 전장 환경에 걸맞은 스마트 강군, AI 기반 스트롱아미 구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해병대 1사단 포 11대대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경북 포항시 산서사격장에서 포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장병 200여 명과 K9A1 자주포 18문이 참가한 가운데 임무 필수 과업 목록 숙달을 통해
관측, 사격 지휘, 점포, 조종 등 분과별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부대는 훈련에 앞서 안전 작전 개념 예행 연습을 통해 안전 의식을 확립했으며 훈련 지역 정찰과 지휘관 주간 현장 투입, 통신망 및 장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차단했습니다. 또 주둔지에서 사격장까지 영외 기동 훈련을 실시해 조종수와 수송병들의 야지 기동 능력을 높였으며 드론을 운용해 실시간으로 신속 정확한 표적 위치를 결정하고 화력을 유도하는 등 관측반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군의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는 군 쏠쏠 정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마이크로 벌부터 모기만한 크기의 드론까지 미래 전장을 바꿀 초소형 드론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7월 중국 베이징 이공대학 자오재량 교수팀은 살아있는 벌에게 초경량 장치를 장착해 벌을 조종하는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벌은 90%의 확률로 명령에 따라 움직였는데요. 연구진은 이 사이보그 벌이 군사용 정찰이나 재난 현장 수색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 제작된 모기만한 크기의 드론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교가 초소형 생체 모방 드론을 공개했는데요. 이 드론은 길이 약 2cm, 무게 0.3g에 불과하고 기본적인 조종 기능과 비행 안정성이 입증됐습니다. 또 초당 수백 회의 날갯짓을 하며 매우 조용한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드론은 배터리의 한계, 통신 능력 부족, 또 바람 등 환경 변수에 민감해 시제품 정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예로 지난 4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은 로보비 프로젝트를 통해 비행과 착륙, 심지어 물에서 공중으로의 이동까지 가능한 초소형 드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쓰이고 있는 초소형 정찰 드론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텔레다임 플리어 디펜스사는 블랙호넷을 생산 중인데요. 길이 18cm에 무게는 32g에 불과한 이 드론은 30분간 비행하며 2km 떨어진 곳까지 정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GPS가 불통된 지역에서도 자체 항법 기능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미군과 영국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블랙호넷을 실전 투입해 전투원들이 위험한 건물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했으며 여러 국가의 군대가 이 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방위고등 연구계획국을 중심으로 초소형 정찰 드론 개발에 앞장서 왔습니다. 한국 역시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초소형 드론과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플랩윙 등 자연을 모방한 비행 기술을 실험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실전 배치는 이뤄지지 않아 전문가들은 한국의 생체 모방 드론 기술은 현장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곤충 드론처럼 극한의 소형화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은 나노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입니다. 나노 기술은 원자와 분자 수준에서 물질을 조작하는 기술로 놀라운 성질을 가진 소재들을 만들어냅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강철보다 100배는 강하면서 무게는 6분의 1에 불과해 초경량 고강도 드론 뼈대 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래 소재로 주목받은 그래핀은 탄소 원자 한 층으로만 이루어져 얇고 투명하며 다이아몬드보다 강하고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 날개와 회로를 동시에 구현합니다. 초소형 드론의 등장으로 새로운 과제도 생겼습니다. 너무 작아서 기존의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어렵다 보니 이를 찾아내는 새로운 탐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음향 센서를 이용한 날개 소리 탐지, 또 인공지능 기반 비정상 비행 패턴 분석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나노 기술과 생체 모방 기술이 만들어낸 이 혁신은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재난 구조, 환경 보호,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의 삶을 향상시킬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미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군쏠쏠 정보 이태검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얼과 위운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순국선열의 날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 침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1895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에 반대하거나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분들인데요. 그 공로로 건국 훈장, 건국 포장이나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순국 선열들의 헌신과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1997년에 순국 선열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순국 선열의 날은 언제일까요? 11월 17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역사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날이기도 한데요. 을사년에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조약을 맺은 날,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왜 하필 그날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한 거죠? 순국선열의 날을 처음 지정한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1939년 11월 21일 회의에서 순국선열 기념일 날짜를 지정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주실래요? 이제 11월 17일을 기념일로 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대개 근대에 있어서 순국한 이들로 말하면 우리의 국망을 전후하여 그 수가 많고 또 그들은 망하게 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혹은 망한 국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비분 또는 용감히 싸우다가 순국하였으므로 국가가 망하던 때에 1일을 기념일로 정하였으니 을사늑약이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춘 조약이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고종황제가 없는 상황에서 일제가 제멋대로 강제로 맺은 거잖아요, 이거는. 을사늑약은 고종의 제가도 받지 않았고 국세도 찍히지 않았던 허술하기 짝이 없는 문서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우리 국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국내에서는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다양한 민족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의병전쟁과 애국개몽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이때부터 독립지사들은 체계적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노력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졌어요. 3.1운동은 이것을 탄생시켰죠. 바로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 출범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맞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창설 1년 뒤인 1920년에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규군을 창설하기 위해 애썼는데요. 그 오랜 염원은 1940년 9월 한국 광복군의 창군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독립군에서 한국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무장투쟁은 독립운동사에서 더없이 귀중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은 우리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아름다운 대한민국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위에 뿌리 내린 나라입니다. 작은 희생조차 감내하기 어려운 지금. 오로지 우리나라 독립만을 생각하고 본인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생각한 순국선열의 정신을 하루만이라도 기억하고 우리나라의 뿌리를 되새겨보는 마음가짐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손성락 공군참모총장이 오는 20일까지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해 군사 외교 활동을 펼칩니다. 손 총장은 이집트 공군 사령관을 만나 양국 공군 간 국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세계 공군 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각국 공군 지휘관들과 양자 대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해병대 2사단 상륙장갑차대대가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활용해 승무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장병들은 15km를 기동하며 조종수를 숙달하고 K6 중기관총과 K4 고속 유탄 기관총의 단계별 사격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육군 방공학교가 12일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을 방문해 대드론 체계에 대한 현장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토의는 한미 대드론 전술 전력을 교류하고 연합 방공 체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내일이면 2026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데요.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예년 기온을 웃돌며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부산은 7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아침에는 내륙 일부 지역으로 안개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강풍이 불겠고 충청 전라 지역 및 서해안으로는 눈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